스포츠계, 정치계, 가요계 각종 분야의 징크스가 있지만요. 영화계에도 징크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충무로에서 암암리에 퍼져 있는 흥행 징크스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충무로 징크스. 영화가 흥행하려면 영화 제목이 두자 혹은 굴수여야 한다. 자, 역대 대한민국 영화 흥행작 20인의 한국 작품들을 살펴보면요. 명량, 괴물, 암살 이 두 글자인 영화 3편을 비롯해 베테랑, 도둑들, 부산행, 해운대, 택시운전사, 광해 왕이 된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신과 함께 죄와벌, 신과 함께 인과 연까지 이 영화 제목이 홀수인 작품이 무려 9편. 외국 영화 4편을 제외하면 16편 중 12편이 두 글자나 홀수인 제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2004년 약 1,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태극기 휘날리며의 제목이 원래 촬영 당시 태극기를 휘날리며 8자 짝수였다가 개봉 전에 홀수로 제목을 바꾼 거라고 합니다. 다행이네. 잘했네. 근데 이게 사실 르를 굳이 뺄 정도면 영화계는 되게 유명한 징크스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징크스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2000년 한중 합작으로 장동건, 정준호, 이범수 등 초호화 캐스팅이 빛나는 영화 아나키스트. 5글자인데? 어떻게 된 거야? 자, 당시 서울 관객 약 23만 명밖에 동원하지 못했고요. 그 밖에도 정지훈을 캐스팅하며 화제가 된 영화 자전차의 엄복동, 그리고 YMCA 야구단, 청년 등도 100만 관객 동원에 실패. 자, 혹시 이들 영화에 대한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아니 일단 저기 글자 수를 다 잘 지켰는데요? 글자 좀 잘 지켰지만 일제강점기. 그렇습니다. 바로 시대 배경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충무로에 전해지는 두 번째 징크스. 유독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흥행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영화 흥행작 20위에 이름을 올린 작품이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봉한 영화 편수에 비해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정말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배경한 영화가 유독 흥행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화계에서는 이 사랑과 낭만에 집중하다 보면 시대가 소품으로 전락하고 또 역사성에 집중하면 영화가 너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딜레마가 있네. 자, 여러분, 그래도 뭐 징크스는 깨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무로의 흥행 징크스를 와장창 깨트릴 새로운 영화들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가창력은 물론 작사, 작곡 능력까지 겸비한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아이유. 그런데 신곡만 냈다 하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음원 깡패 아이유 씨에게도 뜻밖의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안 된 음악이 없는데 진짜로? 근데 이런 숨겨진 좀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안겨준 잔소리. 잔소리 세 글자. 또 아이유 씨를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시켜준 히트곡 좋은 날. 잘 됐는데 이거? 아하! 그리고 음악방송에서 10번이나 1위를 차지한 메가 히트곡 너랑 나까지. 너랑 나 세 글자. 세 글자네. 세 글자. 아이유 씨의 히트곡들은 전부 세 글자. 그리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 역시 폭풍 3단 고음이죠. 아이유 씨와 숫자 3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흥행 징크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3과 연관이 있군요. 팔레트. 우와! 자, 이거에 대해서요. 아이유 씨는 2013년 정규 3집 타이틀곡 또 세 글자죠. 분홍신으로 컴백할 당시에 세 글자, 그게 저희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징크스예요. 지금까지 세 글자가 다 잘 됐기 때문에 또 세 글자 곡이네요. 본인 스스로도 징크스를 인정한 건 물론 분홍신 이후에 소격동, 23, 밤편지, 팔레트, 블루밍 이렇게 아이유 씨의 히트곡에는 유독 세 글자 제목의 곡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숫자 3과 아이유는 유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진짜. 자, 그리고요.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 가요계 대표 걸크러쉬 이효리 씨에게도 딱 하나 두려운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다크 섹시를 선보였던 2006년 2집 타이틀곡 개차. 그리고 2010년 파격적인 스타일로 센세이션을 안겨준 4집 치티치티 뱅뱅. 발표 당시 큰 화제를 모으며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곡이 실린 2집, 4집 앨범으로 활동할 때 이효리 씨는 표절 논란에 휩싸입니다.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 잘 안 되고 되고가 아니고 논란이 있었다. 근데 지금 뭐 국회 린다 지도 너무 잘 됐잖아요. 천호 그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고. 명실상부 한국 가요계 이제 레전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영원한 아이콘이죠. 네. 숫자에 웃고 울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두 톱 가수들. 징크스 따위는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으며 앞으로도 멋진 앨범으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영화계는 이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된 속편은 흥행에 실패한다는 일명 속편 징크스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 정말 많았죠. 1편을 재밌게 보고 기대를 너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2편 나온다고 해서 봤는데 별로였던 기억이 꽤 있습니다. 전작이 너무 화려하니까 아무래도 그늘에 가린 경우가 많죠. 네. 이 충무로의 속편 징크스 그 실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에 개봉한 조승우, 김혜수 씨 주연의 영화 타짜. 2006년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하며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를 낳은 레전드 작품이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뭐 이런 조승우 씨 명대사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보다는 요새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곽철용이죠. 김웅수 씨. 그럼요. 묻고 더블로 가. 영화 타짜는 흥행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으며 레전드로 기록됐습니다. 속편을 기다리는 팬들의 오랜 염원대로 8년 만에 2014년 타짜 신의 손 제작이 결정됐습니다. 영화 과속 스캔들과 써니를 연출한 흥행감독 강영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전작에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던 배우 유해진 씨가 또다시 출연을 결정. 그리고 김윤석, 신세경, 곽도원 등 화려한 라인업까지 타짜2에 대한 기대감을 따블 시켰는데요. 그런데 타짜 신의 손이 개봉하자 8년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허무하다.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네라며 전작에 비해 아쉽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기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실망도 컸었던 것 같고. 자, 이뿐이 아닙니다. 2016년 대한민국을 좀비 공포로 몰아넣었던 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은 K-좀비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1000만 관객을 돌파. 이에 K-좀비 시리즈 부산행2 언제 개봉하나요? 라며 부산행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습니다. 그랬죠. 그로부터 4년 뒤 부산행의 속편인 새 좀비 영화가 나옵니다. 연상호 감독의 반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부산행 제작비의 2배에 달하는 총 19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고요. 주연 배우는 강동원, 이정현, 캐스팅 좋죠? 게다가 개봉 전 칸 영화제에도 초청되며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행 반도 못 따라가는 반도라는 혹평을 받은 반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뭐 속편 제작 소식이 들리면 야, 이거 이러다가 뭐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첫 작품의 그림자에 갇히게 되는 영화계 속편 징크스.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작을 뛰어넘는 독창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징크스 하면 뭐니 해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스포츠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징크스 하면 사실은 스포츠의 대부분이 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경기 전에 루틴 막 지키는데 엄청 복잡한 선수들도 많고. 너무 많죠. 저는 이제 다른 프로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씨름 감독님. 저분은 저희가 샤먼 킹이라고 부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기억하는 본인의 징크스가 15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0개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일단은 선수들 훈련하잖아요. 그럼 보통 몇 세트씩 합니까? 이런 거. 보통 이제 많이 해도 한 대여섯 세트? 대여섯 세트. 7세트입니다. 행운의 7. 행운의 칠. 모든 게 7세트. 그리고 저번에
그러니까 본인이 더 믿어 이제 징크스. 이분의 징크스만 얘기해도 우리가 한 편을 만들 수 그럼 있겠는데요. 만들어요. 150개라니까. 150개. 스포츠인의 징크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에게도 징크스가 있는데요. 진짜? 시그니처 패션이 있잖아요. 빨간 셔츠에 까만 바지. 무조건 보고 있구나. 역시 그랬던 것 같다. 아시네요. 하지만 그가 항상 always 이 옷차림으로 경기에 나서는 건 아닙니다. 원래 타이거 우즈가 각 라운드마다 입는 의상은 스포츠 업체에서 대회 전에 미리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최후의 우승자가 가려지는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는 무조건 빨간색 티셔츠를 입는 타이거 우즈. 이 빨간색 티셔츠가 바로 그의 징크스라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에게 빨간색 티셔츠 징크스가 생긴 이유. 잠깐만.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뭐? 타이거가 이렇게 호랑이가 검은색에 페테 타이거즈랑 헷갈렸어요. 아, 그거 없던 걸로. 페테 타이거즈 강력했지. 어머니가 빨간색엔 행운이 깃든다고 해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어요. 그렇게 타이거 우즈는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엔 항상 빨간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저렇게 말이죠. 아 진짜 그러네. 이성적 판단과 객관적 실험에 따른 결과로 모든 걸 증명하는 과학계. 그런데 과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공포 그 자체인 징크스, 일명 파울리 징크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파울리 징크스 is science. 뭐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울리 징크스는 오스트리아의 천재 물리학자인 볼프강 파울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파울리는 양자역학적 원리인 파울리 베타 원리를 발견, 양자역학을 건설한 업적을 인정받아 194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계의 거물입니다. 이렇게 과학계에서도 명성을 떨치던 파울리. 그런데 그가 나타났다 하면 모든 동료들이 초긴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파울리가 동료들의 실험실을 찾았을 때 실험 장비에 슬쩍 손을 대기만 하면 멀쩡하던 장비들이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기 일쑤. 파울리는 마이너스의 손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동료들도 파울리가 실험에 익숙하지 않은 이론 물리학자라서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파울리의 손이 직접 닿지 않아도 파울리가 실험실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파수라장이 되는 실험실. 오죽하면 실험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파울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동료들이 장난으로 파울리가 실험실 문을 여는 순간 문 위에 물 양동이가 떨어지도록 설치를 해놨는데요. 둘, 셋.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돼? 아 뭐해? 왜 불렀어? 와,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과학계에서는 파울리를 파괴의 신으로 인정, 파울리 효과, 파울리 징크스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과학계에서 파울리 징크스를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1940년대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서 극비리의 맨하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파울리는 자신이 발견한 파울리 베타 원리로 원자 구조론을 밝히는 데 공헌한 만큼 많은 과학자들이 그를 프로젝트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파울리. 망칠까봐? 맨하튼 프로젝트는 핵폭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돼봐. 세계 멸망시킬까봐? 아니 연구실에서 터질 수도 있지. 아 그래. 흔적이 안 남을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참여자로 파울리가 거론되자 파울리 징크스를 믿는 사람들이 파울리의 프로젝트 참여를 극구 반대한 겁니다. 근데 저기는 저 징크스를 안 믿는 사람도 일단은 부르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는. 과학계에서도 인정하는 파울리 징크스. 파울리는 정녕 파괴의 신이었던 걸까요? 지난해 9월 7년 9개월간 장기 집권해왔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퇴했는데요. 그런데 앞서 그의 총리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혹시 이번에도 그 징크스 때문인가? 이 정도면 적중률 100%다. 뭐죠? 일본 총리에 관한 징크스인가요?
이 사람 건강 악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 이 얘기했잖아요. 무려 적중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이 징크스가 뭐냐? 바로 일본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해에 총리가 물러난다라는 징크스입니다. 자, 1964년 일본에서 처음 열린 도쿄 대회가 개최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폐막식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오, 진짜네. 이후에 총리가 된 사토 에이사쿠는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역시 검은 징크스를 피해갈 수는 없었죠. 삿포로 겨울대회가 열린 1972년 총리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1998년 나가노 겨울대회가 열린 해에는요.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저 세 번 다 그랬네. 완전 적중 100%네요. 이 징크스가 정말 어마무시한 게요. 세계 스포츠 대회의 개최가 예정됐었지만 실제로 열리지 않았던 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글쎄네. 아시다시피 원래라면은 지난해 2020년 도쿄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초 도쿄 대회 해가 밝자 일본은 설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 사태로 그 설마가 현실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지난해 도쿄 대회가 이제 올해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총리는 괜찮은 거예요? 스가 괜찮을까요? insurance coverage for infertility treatment.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게요. 지난해 9월 출범 직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은 지지율 74%에 달하며 일본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출범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9%로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 그의 장남이 총무성 간부에 접대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각종 정치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로 늦췄는데 음흠. 스가까지 그 여파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늦추는 바람에 2020년, 2021년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렇죠. 자, 과연 일본의 세계 스포츠 대회 징크스는 이번에도 역시 예외 없이 작용하게 될까요?